네, 반갑습니다. 김대석입니다. 오늘 의대 면접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서는 MMI 면접에 대한 기본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 최근 들어서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면 진료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과 진단을 받는 진료 방식에 반해서,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병원과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 결과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원격 진료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격 진료 기술의 핵심은 바로 통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이 병원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이 환자 앞에는 어떤 간단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또 병원에 있겠죠. 그래서 그 의료 진단 기기가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어떤 통신 기술로 연결됨에 따라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이 통신 기술 중에서 지금 이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이 통신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통신 기술이 실시간 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전송해서 그 데이터의 출발과 도착의 시간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야지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면 정확한 진료나 정확한 처치를 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5G 시대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 5G 시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5G라고 하는 것은 4G 시대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5G 기술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주행 중에 수없이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전송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어떤 사물을 피해갈 수 있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통신 기술이 좀 낙후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없고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없다면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5G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 거리에 있어서도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원격 진료가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IT 기술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곳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이 원격 진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이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체를 우리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 키워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에서요. 근데 그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체를 우리가 떠올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대답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키워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체를 우리가 떠올려 보고 그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양하고 좀 더 객관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주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모두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주체, 첫 번째 환자가 있겠죠. 환자가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병원이 있겠죠. 병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주체 또 누가 있을까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인데 어떻게 기업이 이 원격 진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이 통신 기술은 기업에서 통신 기술과 그 다음에 진단 기기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이 정부가 원격 진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적법하게 그 의료 정책을 펼쳐서 환자와 기업, 병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료 정책을 펼치는 곳이 바로 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부도 이 원격 진료의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격 진료의 장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원격 진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 원격 진료를 시행해야 되는 목적, 또는 취지가 될 수 있겠죠? 목적이란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장점을 떠올려 보는데, 장점을 떠올리는 방법은 이 주체가 우리가 한번 대보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환자 입장에서 원격 진료가 시행된다면 가장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주로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원격 진료를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원격 진료의 장점.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원격 진료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고령 인구.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고령 인구가 대부분 앓고 있는 질병 자체의 그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체로 이 고령 인구들은요, 어떤 그 응급 환자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혈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든가 뭐 이런 질병이겠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뭐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꾸준하게 병원에 내원을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고령 인구가 많은 것만큼 이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장소 자체가 교통 취약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교통 취약 지역에 주로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섬이라든가 아니면 산간 지역, 이런 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병원에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대부분 고령 인구들이 교통 취약 지역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교통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자가 운전을 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면 이런 교통 취약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크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면 많은 혜택을 또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뭐 재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교도소에 있는 와중에도 질병이 날 수 있고요. 그 질병 치료차 계속 바깥에 출입하면서 그 병원에 왕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면 이 재소자들도 본인의 어떤 질병을 직접 병원에 방문 없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굉장히 획일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점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래요. 한번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통신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진단 기기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격 진료를 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원격 진료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그 장비나 통신 기술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공의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외국에 여러 가지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외 수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해외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장비를 또는 통신 기술을 수출하는 것 포함해서 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저개발 국가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정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진료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의료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격 진료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써볼까요? 자, 의료비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료 재정이라고 씁시다. 의료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병원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야 되고요.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벌써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병원 진료비 말고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적 입장에서도.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 진료를 진료하게 된다면 대면 진료에 비해서 진료비가 좀 낮게 책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의료 재원이 그 지출되는 그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의 건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자,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정부, 환자, 기업은 원격 진료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병원은 어떨까요? 병원은 대체로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병원의 입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격 진료의 단점입니다. 원격 진료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뭐 문제점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원격 진료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료계, 우리나라 병원이겠죠. 의료계의 입장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료계 내에서도 물론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로 의료계의 시각은 대체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의료계에서 원격 진료 도입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실효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이 원격 진료가 과연 맞나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료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봅시다. 제가 세 개의 나라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미국, 이 세 나라를 우리 한국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 나라를 우리 한국과 비교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비교할 거냐면 의사 밀도를 가지고 비교할 겁니다. 의사 밀도. 의사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 내의 의사의 숫자를 의사 밀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단위 면적당 굉장히 많은 의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 밀도가 매우 낮다는 이야기는 의사를 만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핀란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사 밀도를 1로 봤을 때 핀란드의 의사 밀도는 약 3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의사 만나기가 30배 정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 더군다나 핀란드는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원격 진료를 우선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군데고요. 그 다음에 호주라는 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의사 밀도가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 의사 만나기가 100배 정도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핀란드와 호주는 대표적으로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두 군데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핀란드와 호주라는 곳에서는 환자의 요구가 아닌 의료계의 요구에 의해서 먼저 원격 진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우리 한국에 비해서 의사 밀도가 약 2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사 밀도는 대단히 낮습니다만 교통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핀란드와 호주하고 비교할 수는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미국이라는 곳은 모든 나라의 모든 주에서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특정한 주에서만 선택적으로 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세 나라에 비해서 의사의 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 앞선 나라에 비해서 교통 환경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굳이 원격 진료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원격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서 혁신적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뚜렷한 장점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시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료계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료사고의 빈도, 의료사고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직접 만나서 직접 대면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진료해도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빈번한데, 의료기기를 통해서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만약에 환자를 진료한다면 의료사고나 오진의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의료사고 또는 뭐 오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료사고나 오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빈도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 기술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료기기의 문제인지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통신의 오류라든가 어떤 기기 오류 때문에 오진이 발생하고 의료사가 발생했다면 과연 이 책임은 의사겠냐? 아니면 통신회사냐? 아니면 의료장비회사냐?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의료사고도 빈번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통신기술을 통해서 어떤 의료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의료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요. 이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악용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악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악용의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악용이건 아니든 간에 이러한 개인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의사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해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사와 진료 과정, 어떤 진료를 한다면 대면 진료에 비해서 개인 정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원격 진료를 실시한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환자 입장에서 내가 원격 진료 병원을 선택할 때 동네 조그만 병원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커다란 대학병원을 선택할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커다란 대학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료 장비를 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싼 통신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상대적으로 경쟁에 우위했을 거고요. 또 환자 입장에서도 중소형 병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진료를 맡기는 것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형 병원의 원격 진료를 맡기다 보면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 1차, 2차 병원이겠죠. 중소병원은 결국은 문을 닫게 될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이 문 닫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의료시장, 그러니까 의료시설이겠죠. 의료시설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점은요. 만약에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원격 진료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병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응급의료 체계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물론 개선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격 진료를 신청을 할 때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런 법안을 만든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을 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격 진료가 도입된다면 아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오히려 그 피해는 환자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의료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면접 문제에 등장한다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진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간에 그 찬성하는 이유, 그 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자기가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던 간에 무조건 찬성하는 그 이유 또는 반대하는 이유만 거론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원격 진료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격 진료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단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과 반대되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격 진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많이 논의되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종종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이외에도 어떤 신문이라든가 어떤 책자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더 취득하시면 더 훨씬 좋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